시장 얘기를 좀 하반기 시장과 이슈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좀 확 꺼져가지고요. 네.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인데 지난번에 급락 미국은 꽤 한 절반 정도 돌렸다. 다시 상승인가 하니까 좀 또 밀리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세요? 우선 이번에 있었던 반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하락장에서 일어나는 반등이라는 규정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거는 누구라도 다 인정하고 그렇죠. 있었고 예. 뭐 일부분들은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면 왜 반등을 줬는지 보면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도 있지만 두 가지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기폭제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 즉 내년 초반에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지만 경기가 침체로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나보니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경기가 그만큼 나쁜 건 아니었어라는 게 나온 거죠. 일단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단 좋았고 또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각종 경기 지표도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보다 나쁘진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분명했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잘라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만큼은 시장에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밀려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올라온 게 피봇에 대한 기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반영을 하면 연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있는 이 조정은 전저점을 깨지지 않는 수준까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밀린 건 급격하게 밀렸다기보다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연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린 크게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느냐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우리 시장도 아직 전저점을 깨지지는 않았는데 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저점을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반등이 마무리된 거 아닌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기대감이 좀 꺾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건데요. 경기 침체는 사실 좀 회색 커플스처럼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밸류 조정이 있었다면 이제 실적 조정으로 따른 주가 하락도 감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그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내년 들어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침체를 반영 안 한 거냐 한 거냐가 더 중요할 텐데 상당 부분은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네. 200일 인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경기가 부진한 걸 반영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당 기간 특히 현 수준까지 뭐 고점 되면 30%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가 되면 사실 경기 침체를 일정 수준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직은 계산에 넣지 못한 게 있다라고 본다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한 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 같은데 조금 깊은 침체가 온다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것까지 판단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변동 가능성은 전 충분히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이야 네.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전저점을 깨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뭐 전저점을 부분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변동성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세장이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약세장 속에서 물론 약세장이 이제 주식시장이 생물이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 나오면 약세를 탈피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확률상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특히 연준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4%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서 상당 기간 그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네. 지수시장으로 보면 올라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어란 얘기거든요. 올라오면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카시카리 총재도 대놓고 주가 올라오니까 되게 뭐 좋다 그랬나? 내려오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오면 의외로 경기가 안 죽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주식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시장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럼 사실 물가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많이 빠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선을 넘지 않게 계속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건 연준의 의중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그 의중을 반영해서 시장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워딩이 네, 강해요. 맞습니다. 그게 의중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막 올라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시장은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도 이게 뭐 바닥 가능성은 있어도 생각보다 이번에 왔었던 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겠구나. 1차 반등에 대한 영역까지 올라오는 거는 당분간은 쉽지 않겠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책의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오려고 하면 자꾸 후려치니까 숙여, 꿇어.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네요. 이럴 땐 꿇어주는 게 시장에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죠. 예. 오히려 여기서 안 꿇으면 더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다 더 다치게 되겠죠. 시장에 순응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들은 역시 뭐 물가도 있고 뭐 또 중간선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좀 몇 개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 바라볼 거. 저는 의외로 지금 바라봐야 될 변수가 중국과 유럽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가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가정은 뭐냐면 물가를 상승을 일으킨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죠. 공급청 요인부터 시작해서 팬데믹도 있을 거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이 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은 오로지 미국의 수요 파괴를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자,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유럽과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의 수요 파괴를 덜 해도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점차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300불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한 분도 계셨고 외국입니다만 그리고 유가가 워낙 공급이 없기 때문에 실제 90불 이하로 떨어지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80불까지 내려온 건 중국의 수요 둔화가 제일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럽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걸 알고 있다라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물가를 끌어내려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현실화되면 우선 주식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좋아질 리는 없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가냐면 연준이 지금 4%까지 예상하고 있는 물가가 실제 4%가 아니라 3.몇 %까지밖에 못 올리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피봇에 대한 기대도 전반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연준 위원 한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건 물가하고 금리하고 역전이 되는 걸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가는 4%인데 금리가 4.5%면 이런 현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질수록 연준이 올려야 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는 독은 독이니까 몸에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향이 약이 될 수도 있는 왜 약이다는 대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여기서 4%가 아니라 5%, 6%로 올리면 실제 금융위기로 갑니다.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그런데 현재 각국에 또는 많은 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던 금리가 내려가면 곪기는 해도 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나서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거냐 또는 그렇지 않을 거냐 절대금리 수준이 되게 중요한데 절대금리를 상단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지수 바닥은 확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물가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물가가 둔화됐을 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맞습니다. 수 있냐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 물가를 뭐 미국의 지금 유가라든지 미국의 임대료 가격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유럽의 부진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당연히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아무래도